뇌졸중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뇌졸중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개념을 다 많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뇌졸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거를 다 포괄을 해서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된 것 때문에 그 손상된 부위가 기능을 못해서 증상을 유발했을 때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가장 흔한 게 한쪽의 마비죠.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뇌졸중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자기 뇌가 이제 손상됐을 때를 뇌졸중이라고 말하고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뭐 중풍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나눠서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뇌출혈은 저는 이제 신경과 쉽게 말해서 저희는 내과 계열과고요. 뇌출혈은 이제 신경외과, 이제 외과 계열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진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뇌를 이렇게 앞쪽에서 자른 거예요. 단면을 자른 거고 혈관이 보이는 위치를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건데 저기서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부위가 뇌의 약 3분의 1 이상의 혈류를 공급해주는 가장 큰 혈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가 이제 막힌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기가 막히면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뇌가 손상이 되는데 CT와 MRI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건데요. CT에서는 뇌경색은 원래 뇌의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MRI에서는 저렇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MRI는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CT에서는 뇌경색, 혈관이 막혔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차이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눈여겨서 보시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이 생긴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혈관이 확대돼서 혈관이 터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터진 곳에서 계속 피가 새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뇌 같은 경우는 혈관이 다른 것과 달리 좀 쉽게 말해서 물 속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이게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출혈이 멎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뇌출혈이 생겼을 때 CT 사진인데 흰색으로 보이는 게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돼서 저렇게 CT에서 하얀색으로 혈액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뇌출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은 검사에서 보이는 양상도 다릅니다. 먼저 이 뇌경색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과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동그란 사진은 혈관을 원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면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막힌 혈관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글씨가 써 있는데 요 부위가 뭔가 혈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좁아진 이유가 된 이게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뭔가 쌓여 있는 거고 이 경화반이 무언가 외부의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에서 뭔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이 혈전이라는 게 생성돼서 아예 이 전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차례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혈관은 오래 쓰면 쓸수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쓰는 고무 호스라든지 이런 거 오래 쓰면은 고무가 오래 쓰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일수록 점점점 혈관을 사실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탄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압력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탄력이 있으니까 압력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다 흡수를 한다 치면은 딱딱해진 혈관은 압력에 의해서 손상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 손상된 혈관벽에 뭔가 이렇게 혈소판과 섬유소라는 것들이 이제 쌓여서 저런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관은 좁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쌓인 것에 손상이 가면은 여기가 이제 갑자기 혈전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혈전이 생겼을 때 그게 조그만 게 생겨서 혈액은 계속 흐르니까 그 혈액의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날아가서 앞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그게 그 혈관 부위에 뇌경색이 될 수가 있고요. 아예 그냥 이 부위에서 너무나 큰 혈전이 생겨버리면 이 부위의 혈관이 다 막혀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혈관이 막히겠죠. 이게 막혀버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뇌경색이 아주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전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은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모두 시켜주는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다 혈액을 보내주는데 심장에서 혈전, 그러니까 피가 응고된 작은 피딱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생기냐, 그거는 심장이 원래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우리가 맥박을 짚어보면 규칙적으로 1분에 60회에서 80회 뛰고 있는데 그런 게 불규칙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이제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 부정맥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7% 정도에서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증상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면 느리게 뛸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는데 빨리 뛰면 뭔가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또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맥박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것 때문에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운이 없게 뇌혈관으로 그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이제 너무 높아서 이 뇌 한가운데 이런데 뭔가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혈관이 압력을 못 이겨서 터지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생기는 저거는 이제 뇌내출혈이라고 부르고요. 뇌 안쪽의 출혈. 그리고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어딘가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동맥류는 사실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이것도 별로 증상이 없는데요. 뭔가 아직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뭔가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른 동맥류가 처음에는 조그만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압력에 되게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되게 혈관벽이 얇거든요. 그래서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압력에 의해서 터질 때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나눈 두 가지 종류의 뇌출혈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증상은 사실 흔히 저희 신경과의 외래에 오셔서 뇌졸중이 걱정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증상들인데요. 사실 이 증상은 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리다, 시리다 뭐 이런 증상들은 물론 이게 전혀 그런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생긴 걸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나이가 드시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물어보는 게 무엇을 하시다가 증상이 느껴졌어요. 이거를 가장 저희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뭘 하다가 증상이 생겼는지 안다는 거는 갑자기 증상이 생긴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하다가 증상이 느껴지셨냐 이걸 꼭 물어보고요. 물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주무시다가 밤사이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증상이 생긴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갑자기 증상이 생겼는데 말을 못 하시다든지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으로만 힘이 빠지는 경우. 이 한쪽으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다리만 힘이 빠지는 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팔에 힘이 빠졌다. 그거는 좀 더 확실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서 허리로 다 전달이 되고 이제 팔로도 신호가 가고 다리에도 신호가 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허리에 말초신경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에 말초신경 문제로 팔에 힘이 빠지는 건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지면 좀 더 뇌졸중을 많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중에 이 안면마비, 이렇게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면마비가 있고 입이 돌아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초성 안면마비가 있고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마비는 특징은 눈은 감으시거나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거나 뜨는 게 잘 되는데 입이 돌아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 중추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마비거든요. 근데 이마에 주름이 없어지고 눈을 뜨거나 감기가 어렵고 입이 돌아갔다. 이러면 사실은 뇌졸중의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한번 거울을 보시고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의 마비는 이제 뭐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이 힘이 빠진다 이런 건 조금 구별을 못 하시고 도움이 안 될,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는데 똑같이 유지가 안 되고 한쪽 팔이 뭔가 좀 내려온다 이러면 팔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들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을 들지 못하고 놓친다. 그럴 때는 그쪽에 힘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들고 계시고요. 그 손바닥을 위로 하셔야 돼요. 손등을 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내려간다. 이러면 한쪽에 힘이 빠졌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랑말랑한 물건 같은 거를 양쪽 손에 똑같이 쥐고선 주먹을 쥐어본다.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손을 양쪽 주먹을 꽉 쥐어보셨을 때 양쪽 손 쥐는 힘이 좀 다르다. 이러면은 마비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 말고 언어 장애인데요. 언어 장애는 크게 나눴을 때 말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실어증, 그건 실어증이라고 하거든요. 실어증하고
말이 어둔한 건 구음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어증과 구음 장애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뭔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둔하다. 그런 건 이제 구음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이 어둔한 거, 뭐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말이 어둔하다든지, 뭔가 혀를 놀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둔하다. 이랬을 때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어증은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알아는 듣고 지시에는 다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둘 다 전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어증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거는 뭐 일반인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다. 진짜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언어장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때도 사실 뇌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요 증상들은 이제 사실 반드시 뇌졸중을 의미하는 증상은 아닌데요. 이런 증상들도 뇌졸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시야장애, 첫 번째는 시야장애인데요. 뭔가 전체 시야가 다 똑바로 보이지가 않고 일부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있으면은 한쪽 눈씩 가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쪽 눈, 예를 들어서 오른쪽만 뜨고 보시고 아니면 왼쪽 눈만 뜨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쪽 눈만 뜨고 봤을 때도 똑같이 일부만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뇌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쪽 눈씩 했는데 뭐 다르다. 오른쪽 눈으로 보면 잘 보이고 왼쪽 눈으로 보면은 뭔가 잘 이상하게 보인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안과, 눈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근데 한쪽 눈씩 가렸는데도 똑같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뇌 이상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어지럼증 중에서 이제 어지럼증은 워낙 뭐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보고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지러우면서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한쪽으로만 가고 뭔가 술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린다. 그러면 그때는 뇌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뭐 평소에 두통이 별로 없는데 너무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뇌출혈을 사실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동반 증상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아플 때 좀 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어쨌든 머리가 갑자기 많이 아프시면 그래도 꼭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사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외래로 오신다기보다는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외래는 뭐 예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오시면 이제 뭐 굉장히 절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외래 와보면 뭐 사진을 이제 뭐 찍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응급실로 오시면은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신경과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고, 그래서 전공들이 먼저 보고 만약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오시면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요즘에는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미니 뇌졸중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뇌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고 혈액이 잘 안 가서 일시적으로 뇌가 기능을 못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일과성 뇌어혈, 뭐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혈관이 아주 많이 좁아진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피가 잘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히 뇌가 손상되지 않고도 증상이 나타났다 좋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지속 시간이 뭐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뇌졸중이라고 똑같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3달, 뭐 1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3달 추적 관찰했을 때 실제로 약 2.5%에서 뇌졸중이 생겼고, 1년 이내에는 좀 더 많이 3% 이상에서 뇌졸중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다 없어도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5분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예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크게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혈관은 평소에 별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뇌졸중은.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평소에 이런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위험 인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좀 있는 거. 이런 본인이 이런 병이 있으시면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혈압약을 잘 드셔가지고 혈압을 낮춰야 혈관이 평소에 손상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 벽에 가서 이런 이물질들이 잘 끼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대를 나눠보면은 이제 75세 이상, 80세 이상에서 심방세동이 이제 주요한 위험 요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 심방세동이거든요. 고령층에서는 심방세동,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셔서 사실은 65세 정도도 나이가 저희는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의 이제 중년기 뇌졸중에서는 고혈압과 당뇨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이 습관은 결국에는 당뇨병 같은 이런 이제 대사성 질환이죠. 이런 게 잘 안 생기도록 하는 식이 습관 이런 걸 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저염식 이런 거는 혈압을 물론 약을 드시지만 조금 더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사실 이건 특별한 거 아니죠. 근데 그냥 운동이라는 게 그냥 걷는 것도 운동이에요. 거창하게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 규칙적으로 30분 걷는다 이런 거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담배 끊으시는 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보면 그래도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담배가 사실 제일 안 좋거든요. 술은 좀 드셔도 되지만 담배는 아주 안 좋고 담배는 끊으시면 최소 10년 이상 지나야 그 영향력이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 이런 게 혈관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평상시에 진행이라기보다는 뭔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 이것이 혈관이 갑자기 뭔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지병이 있고 혈관이 좁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외출을 좀 삼가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래서 이게 딱 혈관이 막히는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인데요. 음주는 사실은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아주 나쁘진 않으세요. 오히려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두 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술을 마시다 보면 한두 잔으로 끝날 수 없고 이제 계속 마시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술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매일매일 소주 한 병 마신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이렇게 드시는 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료는 이제는 이런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빨리 병원에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집에서는 빨리 그냥 병원에 오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빨리 병원에 오시면 증상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혈관을 이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시술이나 뭐 약물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혈전용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데요. 이런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막히면 그 이후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막힌 혈관이 원래 혈액을 공급해 주던 뇌가 손상이 일어나요. 근데 막히자마자 바로 손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뭐 3시간, 뭐 4시간 반 이런 시간을 얘기한 이유는 그 뇌가 손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3시간이 지나면 이제 뇌가 손상돼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빨리 오시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점점점 이런 이제 홍보 강의를 하면서 혈전용해 치료, 막힌 혈관을 뚫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사하면 더 저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셨을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혈전용해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혈관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혈전용해제 이런 걸 투여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반 이내에 쓸 수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명확히 증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보호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괜찮은 걸 봤는데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상이 생겨 있더라. 이러면은 사실은 혈전용해제를 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갔을 땐 괜찮았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씀을 잘 못하신다. 이런 거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건을 놓치고 마비가 생겼다. 1시간 전에 마비가 생긴 걸 내가 같이 옆에서 봤다.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명확히 안 시점부터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와서 이 혈전용해제라는 주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동맥내 혈전 제거 시술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좀 더 시간이 길어요. 이 제한 시간은 길고요.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뇌가 많이 손상되지 않았고 살릴 수 있는 뇌 조직이 많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에 의해서 한해서 최대한 뭐 16시간까지도 시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서 증상을 이제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위험한 거는요. 뭐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건 이래서 나온 거고요. 이 정맥내 혈전용해제라는 주사를 썼을 때 4시간 30분이 지나서 쓴 환자는 이미 뇌가 손상됐고 이미 뇌가 손상된 시점에서 이런 약을 쓰면은 그 손상된 뇌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혈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 그림을 보여준 건데 이제 이 혈관이 뭐 아까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그림에서 있는 이 혈관 이름은 중대뇌 동맥이에요. 혈관이 이제 뇌에 큰 혈관이 3개가 있는데 전, 중, 후 3개의 대뇌 동맥이 있거든요. 이 중대뇌 동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막히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의 뇌 조직에 혈류 공급이 안 되고 명백히 마비가 생겨요. 여기 혈관이 막히면 마비가 확실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이거를 반드시 이제 뚫는 시술이 약물이나 이제 제거 시술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막힌 거를 뚫어주는 치료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하는 거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게 좀 전에 막
보여드린 그 중대뇌 동맥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혈전이고, 이런 이제 그물망 같은 걸 넣어요. 그물망 같은 걸 넣어서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망으로 잡아 올리듯이 혈전을 그물망으로 이렇게 포획을 해서 끄집어내는 시술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빨갛게 보이던 부위가 이제 피가 안 가던 부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치료가 되면은 그게 다 이제 혈류가 잘 가고, 그래서 뇌경색이 크게 생기지 않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아까 뭐 이렇게 이런 건강 수명이 뭐 4년 정도 줄어든다고 됐는데요.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4.5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자분 상태, 이제 혈관이 막힌 부위나 이미 뇌가 손상된 정도 이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해서 최대 뭐 정상으로부터 뭐 16시간이 지난 환자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치료가 되면은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진짜 뭐 하루 지났다 이래도 이제 빨리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 아까 뭐 혈전용해전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생기면은 3일 이내에 나빠질 확률이 많이 높아요. 72시간 이내에 나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뇌경색은 이런 거는 이제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사람이 원래 이제 배출해야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폐렴이 잘 생기고 이런 감염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은 또 저희가 이제 재활 치료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게 돼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면 더욱 장애가 남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잘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뇌졸중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따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뇌졸중 집중 치료실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 증상 오시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이제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전화 뭐 직접 오실 수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119로 전화해서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큰 병원 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저희 병원에 오시면 모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다 되고요.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있는 게 뭐 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면 토하는 일은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뇌출혈이 있을 때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 이런 게 하나 뭐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즘에는 별로 다 인식이 많이 좋아해서 이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뭐 이런 뭐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의식이 좀 나빠진 사람에게서 이런 거를 먹이시면은 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이제 뇌경색이 생기면 완전히 회복돼서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남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를 하시고 재활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치료받고 한 1년 뒤까지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빨리 오셔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20%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그것도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장애가 남는다고 저희는 항상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점점점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일단 생기면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시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